안녕하십니까. 경기지도사 법학개론 강의를 맡은 천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이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로기준의 조건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적용 범위가 좀 중요합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사 사용인 관련해서 또 법 제정 관련해서 좀 말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라는 말은 이제 집안일이죠. 뭐 가정부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통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5인 미만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조항에서는 4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부 다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부 규정만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위약 예정의 검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합니다. 자, 일반 민사계약에서는 이런 특약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미리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강자가 경제적 강자가 사용자죠. 사장님이죠. 그래서 사장님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 근로자께서는 무조건 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실제로 손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예정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이렇게 유효로 주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임금 지급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위의 것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단서 조항에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아니면 통화 위의 것으로 지급할 수는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사장님이 이번 달은 사업이 너무 부진해서 뭐 다다음 달에 월급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장님이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다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형식적으로나마 근로자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현금이 없다. 현금이 없으니까 다다음 달에 한꺼번에 주겠다 이런 말을 반드시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얻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있는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근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80% 15일 이거는 좀 아셔야 되고, 만약에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1년을 근무하셨으면 2년차, 3년차는 그 15일이 있겠지만 4년차부터는 16일이 되겠죠. 매 2년에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근무를 하시는 분이 30년 근무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무한대로 늘면 안 되니까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 관련해서요. 그다음 사용자는 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지역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각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이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의 여성이 그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는 그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자, 회사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 갈등이 좀 많은데 이제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출근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런 경우도 출근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휴가가 1년간 그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근데 그게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래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근로계약 관련해서 아까 친권자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옛날에는 지하철 같은데 앵벌이 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았죠. 자, 이런 것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하다 안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 근로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반드시 서면을 명시해서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2021년도 1월 5일에는 보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신설이 지금 2021년도니까 이걸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 이렇게 교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양도한다든지 인수를 한다든지 합병을 할 때 그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양도, 인수, 합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고할 때 이런 절차를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받는 이제 그 형식 요식을 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말은 근로시간이나 뭐 이런 게 이야기겠죠. 8시간뿐만 아니라 10시간, 15시간도 이론상으로는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뭐 임금의 일부로 내 월급에서 얼마 떼가겠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지만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에 의해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40시간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1년간 몇 %요?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근로계약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자,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조건은 법에 있는 건 최저기준입니다. 최저기준. 그 다음에 예정의 금지의 원칙이라고 사용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라는 말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주는 거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것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아닙니다. 일단은 취직을 했으면 그 취직을 한 겁니다. 취직을 했는데 그 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용자는 이제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시간 명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고를 할 때 경영상 이유, 그러니까 경영상 이유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없어도 해고를 할 수 있는 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공장은 언제가 제일 바쁠까요? 예, 여름이 제일 바쁘겠죠. 여름에.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바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름에 근로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이런 걸로 하면 이 회사가 데미지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은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몇 시간이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하신 건데, 자, 그 다음에 대기시간이 있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하는 시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대기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시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아이스크림 공장 같은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이제 50주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다음에 특정한 주에 50주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다른 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2주 이내의 일정한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단위 기간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 이제 종이로 적는다는 거죠.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또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만들 때 더 많이 근로시간을 많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름에.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3개월 단위였어요. 3개월 단위. 그럼 최근에 그래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나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런 것도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의 3개월에 있어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하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졌다. 그러면 임금 보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 최근에 개정된 거라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면 합의에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그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기 전에 말이 많았죠. 그러면 근로시간에 관련한 그 규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3개월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이제 들어왔고요. 뭐 수험적으로는 들어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 52시간이겠죠. 예.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뭐냐면 취업 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이제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제 좀 자율이 있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상 기간을 평균하여 이제 근로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개월 이내의 정상 기간을 평균하고, 만약 그게 신상품이나 신기술의 연구 개발의 경우에는 3개월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도 대상 근로자의 범위나 여기서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정상 기간이나 정상 기간의 총 근로시간 이런 것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 및 종료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그 결정에 따라서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도 정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뭐냐 하면 이제 아까 아이스크림 공장을 생각하시고 근로기준법상 2주 또는 3개월의 일정한 단위 기간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해가지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하는 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이제 산업계에서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법은 한 문제는 나옵니다. 한 문제는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헌법, 민법, 형법에서 약 50% 정도 나오고 아마 거기서 점수 따기가 제일 쉽습니다. 쉬운데 나머지 법은 어떻게 할 거냐?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죠. 그런 경우에 강의를 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나오는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법 보면 이제 정의가 좀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법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고요. 사용자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란 이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평균소득 월액이 있고 기준소득 월액이 있는데 평균소득 월액은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 월액을 이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사업장 가입자가 뭐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사장님도 사업장 가입자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그래서 근로자 및 사용자를 사업장 가입자라고 하고요. 그럼 지역 가입자는 뭐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둘 구분하시고요. 그럼 임의 가입자는 뭐냐? 임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위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사업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 외의 자인가 보다. 누구지? 이게 국민연금법이 수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 외의 자가 임의 가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임의 계속 가입자라는 게 있어요. 임의 계속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하였던 자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60세가 넘으셨는데 지역 가입자로 돼버리면 국민연금 그 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임의로 내가 68 넘었지만 계속적으로 가입을 할게요 하는 걸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보험료가 싸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고 임의 가입자가 있고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금보험료란 뭐냐?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자 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그다음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부담금이란 뭐예요? 자, 부담금이란 것은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부담금은 자, 보십시오. 부담금이란 사업장 가입자의 뭐 사장님이 대신 내주는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여금이란 뭐냐?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거금이란 뭐냐?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이야기하고요. 수거권자는 수거권을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한 10번 정도만 보시면 이걸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의 가입 대상이 누굽니까? 예. 제6조에 의하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국민연금법 적용을 이제 가입 대상이 되고요. 공무원은 아니죠. 군인, 교직원 이런 분들은 특별법이 따로 있죠. 그래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입자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별로 안 중요하는데 시험에 자주 나와요. 뭐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가 있고, 임의 가입자가 있고,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자, 아까 했고요. 계속 지금 3번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노령연금, 두 번째는 장애연금, 세 번째는 유족연금, 네 번째는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자, 가입자 종류하고 급여의 종류를 이제 그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법에서 기여금이란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여금이란. 자, 다시요. 기여금이 뭐라고요?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예. 그럼 사업장 가입자는 뭔데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담금이란 뭔가요?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뭐 사장님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자, 별거 아닌데 이게 뭐 그게 그 말 갖고 이게 이 말 갖고 하는데 이걸 이제 다시 반복적으로 하시면 이게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금은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 자, 이렇게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특별한 심오한 그런 게 아니라 법 규정에 그렇게 정의를 해놨다. 그래서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정작 시험 보러 갈 때는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직전에 이틀 전에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안 보시면
나중 혼동이 오겠죠.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자, 4가지 종류죠. 이 강의 들으신 분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이분화됩니다. 급여의 종류가 4가지 있다고 했죠. 국민연금법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노령연금, 급여 종류가 뭐가 있다고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뭐 심오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4개 규정되어 있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몇 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됩니다. 건강 가입자는 이분화된다고 했고요. 그럼 국민연금법을 적용을 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혼인신고를 안 하신 분들, 이분들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할 때. 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는 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 주체로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이라고 따로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연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일연금 체계라고 하는 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단일화한 연금 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연금법은 단일연금 체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하고 군인 등을 제외한 국민을 단일했다. 이렇게 해서 단일연금 체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그러면 이게 공무원하고 군인까지 단일하게 포함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분들은 특별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군인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 체계에 편입한다. 이렇게 하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중에서 일부는 수급자에게 주고 남은 돈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이제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수급권은요. 그다음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급여 수급 전용 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국민연금법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별 노력을 안 하면서도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임원 관련해서는 이게 개정이 엄청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상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한 명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개정이 됐죠.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마지막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사장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찍어 드리는 겁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는데 수험생 분들은 여기서 이제 보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를 하시기에는 조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한 번씩 건드리면서 가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은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께서 임명하고 면직을 한다, 임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자, 이거 5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대충 눈치를 챘을 겁니다. 뭐가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반환일시금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유족의 청구에 대해서 반환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버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이라고 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이제 돌아가셨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반환을 해주세요 전부 다 일시금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렇게 가셨던 분들은 이렇게 반환 일시금을 이렇게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별 대단한 게 아닙니다. 10년 미만이면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일시금으로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이미 계속 가입자로서 이렇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자,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연금급여와 실업급여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이렇게 구분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도 한 문제, 이 문제는 이제 한 문제를 이렇게 뭐 꼭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뭐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보험은 뭐냐?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공부조가 뭐냐 하면 이건 보험료도 못 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게 이제 공공부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하는 용어가 한 문제씩 나옵니다. 용어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키포인트만 잡아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회서비스가 뭐냐?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 부분까지 포함이 되고요. 뭐 돌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게 사회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평생사회 안전망이라는 말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있어요. 그게 뭐냐?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한 걸 평생사회 안전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보시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고 이 정도만 하시면 이제 이렇게 문제에 대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외국인들 많아졌죠. 제 어릴 때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게 상호주의 원칙으로 합니다.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계법령에서 이렇게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를 할 수 있느냐? 예, 서면으로 통지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수급권, 사회보장 수급권 안 받을래 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서면으로 포기해야 되고요. 근데 포기를 했는데 아깝네 해가지고 포기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예,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항에 보면 그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법학 개론 시험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를 하는 게 피해를 주거나 위반되는 경우 그때는 포기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피해를 주면 당연히 포기하면 안 되겠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자신 개인의 그 자유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그 수급권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은 시험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부조는 국가 지방자치 책임하에 뭐라고 핵심 키포인트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부조. 다른 걸 잘 모르셔도 공공부조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장이 뭐냐? 세 가지가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사회 안전망이란 뭐냐?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렇게 관련된 것이구나.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사회보험은 뭐냐? 보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회서비스는 뭐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첨가해서 민간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돌봄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규정을 한 것을 사회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나올 때가 뻔한 거거든요. 이 용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더 점수 따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회보장 수급권은 이제 양도할 수 없겠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회보장 이제 수급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이제 사회보장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고 보기보다는 뭐 특별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으로 한다. 이거 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을 예방한다든지 취업을 촉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이요. 그러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가 뭐냐? 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직장을 구하는 급여와 그다음에 취업촉진수당, 그러니까 지촉수당이라고 하죠. 구직급여하고 지촉수당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구직급여하고 지촉수당이다. 그럼 취업촉진수당은 뭐가 있느냐? 빨리 취직하시면 돈을 좀 드릴게요. 조기 재취업수당. 그다음에 능력이 없으니까 학원이나 좀 다니세요.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다음에 우리 동네 말고 저 다른 시도도 한번 가보세요. 강력구직활동비. 그다음에 뭐 이주비. 다른 데 멀리 가니까 이주비까지 해줄게요. 이런 게 이제 취업촉진수당입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이제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줍니다. 지금 개정된 게 엄청나게 많이 개정됐죠. 2007년부터 2009년, 2020년.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다는 겁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길어도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이렇게 한 경우에 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돈은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돈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나는 날로부터 그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가 있다. 근데 이제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하는 관련된 법이 있어요. 자, 생계비를 지원하는 법,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합니다. 자, 생계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합니다. 아,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험법은 보험의 방식으로 한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공부조는 뭐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거고, 생계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중증요양상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데, 상처를 입어가지고 병이 나신 분이 오랫동안 있으시면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걸 줍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아래 그 사항에 해당이 되면 그때까지는 휴업급여를 드리는데, 휴업급여 대신에 상처를 입어서 병이 나서 보상연금을 준다. 상병보상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요건이 뭐냐면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가 되면 안 돼요. 그 요양을 하고 있는데 낫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중증, 아주 무거울 중자죠. 요양 상태 정도가 중증 요양 상태 등급 기준에 해당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뭘 준다고? 상병보상연금을 줍니다. 몇 년이 지난 날, 요양 시작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이 뭐야? 이렇게 하시면, 아, 병이 상처가 나가지고 병이 났는데 그게 2년이 지나도록 안 나더라. 요양을 했는데 뭐 너무 세월이 너무 흘러. 그러면 돈 좀 더 많이 줘야 되겠네. 해가지고 이제 그 주는 걸 상병보상연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병보상연금은 어떤 분들이 받느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양 개시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휴업 급여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신 지급하는 걸로 옛날에 폐질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걸 좀 용어가 좀 그래가지고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증 요양 상태라는 걸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죠. 옛날에 폐질 걸렸다 하면 이렇게 인상이 좀 그런데 요즘은 용어를 중증 요양 상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병보상연금이 이제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1급은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3급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이 0.06 이하인 사람이죠. 되게 상당히 좀 중증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진폐라는 게 있어요. 진폐라는 것은 분진을 흡입해서 폐에 생기는 섬유 정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뭐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옛날에 진폐증이라고 좀 유행을 했죠. 그런 경우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상사 적용 법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사에 관하여 범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간섭법이고 상간섭법이 없으면 민법입니다. 자, 이거 처음에 많이 했죠. 그다음 민법은 민사에 관해서 법률이 없으면 간수법에 의하고 간수법에 의하면 조리해야 한다. 이게 판사님이 기준으로 삼는 게 민사하고 상사 적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사자치법이라고 있는데 회사가 조직활동으로서 자주적으로 제정한 자치법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순서대로 놓으면 상사자치법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상법, 그 다음에 상간섭법, 그 다음에 민법의 순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법상 상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상인이 뭐냐?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 명의로, 내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인이죠. 근데 이제 의제 상인이라는 게 있는데 의제 상인이다 하는 것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봅니다. 자, 상인하고 다르죠. 사주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의제 상인으로 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간혹 지문으로 하나씩 나오고요. 그 다음 미성년자 영업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서 영업을 하는 때는 미성년자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그 다음에 소상인은 지배인, 상업장부와 상업 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소상인이 뭐냐? 자본금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이렇게 소상인이라고 하고요. 자기 명의로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상법에 다 있는 거라서 반드시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반복을 하고 있죠. 상행위 중 이제 대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상은 상인을 위하여 상시에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 등을 하는 것을 영업을 하여 그 상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을 이렇게 대리상이라고 합니다. 기업 규모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적 확장이 필요하죠. 그 확장이 필요하면 사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상 지역에 상업 사용인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그 영업 지역 확장을 하려면 그렇게 되면 상업 사용인을 사용하면 월급을 줘야 되죠. 그래서 관리와 유지비에 고정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비경제적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지속적인 영업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시장 사정에 밝은 사람을 대리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상의 활동으로 영업상 거래가 이제 현저히 증가하고 이제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이 잘하셨잖아요. 그러면 대리상은 본인에 대해서 좀 돈을 좀 많이 달라 이렇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상은 본인과의 법률 관계는 위임 또는 준위임 계약입니다. 그래서 대리상은 스스로 독립된 상인입니다. 상업 사용인과는 달리 종속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 사용인은 이제 종속 관계에 있죠. 월급 받고 지배인처럼. 그런데 대리상은 종속 관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상으로는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월급 안 주면서 상시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를 발송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는 않겠죠.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나 그 중개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 목적물 또는 하자 또는 수량 부족, 기타 매매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상은 유치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이 잘 돼가지고 현저하게 증가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러면 계약의 종료 후에도 대리상은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험 대리상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 대리상이 있는데 보험 대리상은 이제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보험 정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대리상. 그다음에 이제 뭐 청약, 고지, 동지, 해지 이런 거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고, 그다음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보험 대리상의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죠. 문제 내기 딱 좋죠. 보험료를 수령하고 보험 정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1호하고 2호밖에 안 됩니다. 보험 대리상이 아닌 자는 보험료를 이렇게 수령할 수 있는 권한하고 보험 정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해지나 뭐 이런 걸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보험 대리상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 대리상은 보험자에게 이제 종속된 자가 아니고 그 자체로 독립해서 영업을 하는 자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서 본점 또는 지점에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배인 많이 들어봤죠? 그 상법상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배인은 재판상 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자의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지배인은 이제 재판상 행위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부재지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표현 지배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제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지배인하고 표현 지배인의 차이점은 재판상 행위가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부분적인 포괄 지배권을 이제 가진 사용인이 있습니다. 영업의 특정한 영업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 내의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상업 사용인에 관한 설명에서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은 등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재판 내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지금 했던 조문 몇 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배인은 재판상 또는 재판 내의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매매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위탁매매인이 뭐냐?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을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 명의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서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취득합니다. 이게 위탁매매인 자기 명의로 하는 거고,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는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과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봅니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때는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는 점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 매매인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익숙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핵심을 자기 명의로서, 근데 계산은 다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라 이 말이죠. 다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은 그런 것을 위탁 매매인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위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매매에 대해서는 이제 위탁 매매인이 또 가진다는 거. 이걸 이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위탁 매매인에게 자기 대신에 물건을 사거나 팔아달라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위탁 매매인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자동차 매매를 주선하고 쌍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이제 위탁 매매인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것보다 법 조문이 이제 시험하고는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익명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명조합이란 뭐냐? 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서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익명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해서는 제3자에 대해서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는 익명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인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인 영업자를 위해서 이제 출자를 해요. 이제 돈이 많으신 분이죠. 이분은 이제 돈이 많으신데 앞에 짠 하고 나타나기가 좀 뭐해요. 이게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는 이제 좀 전면적으로 자기 이름 좀 팔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돈은 많아요. 돈은 많고 그래서 출자는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인 영업자를 위해서 돈을 줍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러면 그 돈을 받은 그분이 영업을 하시겠죠. 영업을 하시면 이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그 분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익명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별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잘 모르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막 이게 익명조합이 뭐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또는 기타의 재산은 어쨌든 간에 일단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가고 나중에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제 익명조합이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그 영업자의 영업만이 외부에 나타납니다. 그 익명조합원은 영업에 관한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주는 물주인데 숨어있는 물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자는 타인의 자본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이분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영업자가 이제 뭐 이게 내 돈으로 하는 것 같이 이런 이제 그 뭐랄까 그런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남 돈으로 한다 이런 걸 좀 숨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영업이 또 잘 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익명조합원은 이제 법률상의 제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상으로 여러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한된 사유로 영업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이 제도를 이렇게 이용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법은 익명조합은 이제 조합계약에 불과하여 이를 이제 회사편에 규정할 수는 없고 또한 이것은 영업자를 위하여서는 이제 부속적 상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행위 편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영업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그러한 이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민연금법이나 사회보장법이나 이런 걸 했는데요. 이 개별적인 부분을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주식회사에 관련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